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좀 더 정확한 중국 경제 이야기 차이나 이코노미 채널 CC입니다. 오늘도 중국경제 금융연구소 전병서 소장님 모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한 이틀간 국내장이 굉장히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투자자분들은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또 저희의 또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 참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시장이라는 게 뭐 4년 주기 경기 사이클로 보면 뭐 계곡과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정상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의 과정인데 뭐 지금 같은 경우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이 뭐 긴 시간 동안 올랐다가 조정받는 시간이기 때문에 글쎄요 뭐 조금 더 긴 시간으로 놓고 보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네. 뭐 항상 그렇지만 뭐 리스크 관리는 이제 항상 해야 되는 거고 또 우리 올라갈 때도 보면 꼭지라고 생각했을 때 3번 정도 갔을 때 이제 그때 피크아웃하고 또 반대로 떨어질 때도 이제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뭐 이게 떨어지는 건 뭐 날개가 없다고도 얘기하지만 뭐 영원한 성장 산업도 영원한 자랑 산업도 없는 게 주식시장이고 또 영원히 빠지기만 하는 것도 아닌 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빠질 때는 어떻게 보면 조금 이제 멘탈 관리를 하는 것 네. 그리고 조금 리스크 관리를 이제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대신 이제 뭐 빠질 때는 손이 안 나가면은 그때는 머리로 공부를 좀 하는 뭐 그런 시간을 써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오히려 하락하는 시기에 다음을 위한 공부의 시간 하는 그렇습니다.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그런 상황에서 북경올림픽이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사실 기대를 하는 건 이런 이벤트로 인해서 좀 시장이 반전되길 바라는데 기존에도 계속 얘기 들었지만 기대를 하지 마라. 올림픽 특수가 기대하기 어렵다 하는데 정말 하나도 기대하지 말아야 될까요? 그래서 뭐 이 올림픽 같으면 뭐 세계 축제고 그러는데 이번처럼 기대를 안 하는 경우도 없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북경 올림픽 뭐 그러면 이게 동계올림픽에서 좀 춥기는 한데 네. 그러나 저는 그 제목에도 달았습니다만은 이게 중국 경제의 터닝 포인트를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런 측면을 좀 봤으면 싶어요. 네. 그래서 포커스는 그 중국이 지금 경기가 뭐 가장 먼저 좋았다가 가장 먼저 지금 나빠진 상태에서 바닥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 이게 올림픽일 수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올림픽 특수보다는 어떤 경기적인 흐름상의 바닥을 확인해주는 이벤트로 작용할 수 그렇습니다.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예. 그래서 먼저 뭐 동계올림픽 한번 봐야 되는데 요게 지금 보이시는 요게 그 오피셜한 이제 공식 사이트다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네, 팬더네요, 팬더. 네, Together for a Shared Future 하는 건데 이치샹 웨일라이 뭐 이런 말을 써놨고요. 그래서 동계올림픽이 이제 4일부터 20일까지 네. 이제 2주간 개최가 되고 그리고 이제 뭐 경기장 정비하고 나서 3월 4일부터 13일까지 이제 패럴림픽이 이제 같이 열립니다. 그래서 네. 뭐 3월 한 15일까지 그 어떻게 보면 중국으로서는 뭐 세계적인 행사에 올인할 수밖에 없고 요게 이제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터닝 포인트의 계기가 될 수도 있다. 네. 그래서 뭐 코로나 백신 문제가 아니라 이제 중국은 여전히 방역 문제를 갖고 사기 때문에 어제도 저한테 중국 계신 분 톡이 왔는데 이제 격리하고 통제 그거 아주 세게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제로 코로나를 만들어서 올림픽을 치르고 싶은 중국의 그 뭐 목표 욕구가 네. 이게 경제를 죽이는 거죠. 그리고 어쨌든 국민들의 어떤 지지도 있겠네요. 어쨌든 그 동계올림픽이라는 대명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제 불편함을 감수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좀 봐야 되는데 그래서 뭐 그 올림픽을 한번 보면 어차피 뭐 언론에서 계속 나올 건데 근데 재미난 것은 이제 북경이 뭐 저도 북경에도 있어봤고 하지만 그렇게 북경이 눈이 많이 오는 데는 아니에요. 근데 사실 북경 동계올림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눈이랑 연상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바람이 많이 부는 거 분명한데 아니, 스키 점프도 해야 되고 뭐 많지 그렇죠. 않습니까? 슬로프도 있어야 되고. 그럼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약간 이제 우리가 북경 올림픽 그런데 실제는 북경, 이엔칭, 장자코우 이 세 군데서 벌어집니다. 세계 도시에서.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 중국 가면은 맥주 중에서 영경 맥주라는 게 있는데요. 그 영경은 아니고
연칭이라고 하는 요 북경에서 한 75km 정도 떨어진 여기에 이쪽은 이제 산악 지방입니다. 네. 여기에서 알파인 스키나 슬라이딩 같은 게 있고 네. 그보다 또 한 75km 더 올라가면 짱자코우라는 데가 있어요. 아. 여기서 이제 뭐 본격적인 이제 눈하고 관련되는 네. 그 경기는 여기서 하게 됩니다. 아, 그럼 베이징에서는 주로 실내 스포츠 그렇죠. 위주로 빙상. 예, 빙상 위주로 지금 예. 경기가 있고 아무래도 좀 북쪽으로 쭉 올라가가지고 그렇습니다. 150km 올라가면 거기는 눈 허벌판에 그래서 허벌판은 이게 산악지방입니다. 산악지방이에요. 뭐 잘 안 보이십니다만 왼쪽에 보시는 게 자세히 보면 그게 지형도가 나오는데요. 그게 산입니다. 아, 섬이 완전 이렇게- 산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그 오른쪽에 있는 북경은 바둑판처럼 이렇게 생긴 것은 평지고요. 네. 뒤로 올라가면 전부 산이죠. 그러다 그래도 보니 이 길로 엄청난 인프라가 또 뚫렸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속철도입니다. 네. 그래서 150km 가는 고속철도인데 이게 지금 재미난 것이 150km 고속철도가 이게 시속 350km 달리는 고속철도인데요. 무인으로 운행합니다. 무인으로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무인 자동차보다는 고속철도가 훨씬 쉽죠. 그러나 어쨌거나 350km 달리는 고속철도를 이제 무인으로 하는 건 세계 최초다. 이제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네. 뭐 말이 150km 와 그렇지만 뭐 고속도로가 셔틀로 다니면 한 42, 3분이면 북경에서 이제 장자코까지 가는 거고 한 20분이면 연칭까지 그냥 가는 거죠. 네. 그래서 뭐 40분 정도 들어 우리 뭐 비 오는 날 여의도에서 분당까지 가려면 2시간도 넘게 걸리는데 그래서 그런 SOC 갖췄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아무래도 마스코트가 뭐냐가 이제 그 흥미거리긴 한데 네. 이름이 빙둔둔하고 네. 쉐롱롱입니다. 그래서 빙둔둔 예. 쉐롱. 아, 이름은 참 귀엽습니다. 예, 그래서 마스코트 왼쪽에 있는 것이 바로 동계 올림픽 마스코트고 네. 그래서 판다를 이제 얼음을 조각한 판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아, 귀엽긴 하네요. 굉장히 귀엽네요. 그렇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게 바로 패럴림픽의 마스코트 쉐롱롱인데 네. 이게 이제 포인트가 뭐냐 그러면 네. 이 빙둔둔은 요 얼굴 주위에 그 뭐 알록달록하게 선이 쭉 그려져 동그랗게 예. 요게 핵심입니다. 네. 요게 이제 채색된 줄은 경기장의 트랙하고 네. 그다음에 올림픽에서 사용될 5G 통신 아, 네. 그리고 이제 얼핏 이렇게 보면 우주인처럼 생겼죠. 아, 약간 우주복 같이 보이기도 하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주인이다. 그래서 무한한 미래된 가능성이 있다. 요게 이제 그 빙둔둔의 그 마스코트의 네. 어떤 상징이고 마스코트에도 오른쪽에 상징을 많이 넣었네요. 그렇습니다. 오른쪽에 거는 이제 패럴림픽인데 쉐룽룽 같은 경우는 봐야 되는 게 가슴입니다. 거기 보면 베이징 올림픽 뭐 2022 이렇게 써놨는데 여기서 불빛이 나와요. 그래서 이 불빛은 전 세계 사람들한테 영감을 준다. 그래서 장애인 선수들의 우정, 따뜻함, 용기, 끈기를 상징한다. 이렇게 이제 귀엽게 만들었습니다. 아, 이거 보니까 지금 평창올림픽 때 수호랑과 반다리가 생각나네요. 딱 그겁니다, 지금. 근데 이제 뭐 올림픽 하면 가장 많이 지금 언급되는 게 올림픽 보이콧입니다. 네. 그래서 정치적, 뭐 외교적 보이콧을 한다. 그래서 미국이 이제 주도하는 보이콧에 그 일부 국가가 동참을 했죠. 전 세계가 다 한 건 아니고. 근데 그것도 이제 불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외교적 보이콧. 네. 그래서 뭐 외교 사절이라든지 국가 원수가 이제 참석하는 것을 안 한다는 거죠. 선수단은 가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왜 그러냐 그러면 역대로 지금 그 올림픽을 보이콧한 사례가 한 4번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한 건 1980년에 모스크바 올림픽에 미국이 불참을 해서 한 60개 나라가 네. 요건 이제 아프간 침공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고 이번에 선수단도 불참한 거죠? 그렇죠. 예. 그다음에 84년에는 LA 올림픽 때 반대로 이제 소련 그 공산권 국가들이 불참을 했어요. 요거는 이제 니들이 지난번에 우리 안 왔으니까 우리 보복을 한다. 네. 요렇게 맞불 작전으로. 예,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요게 두 가지가 있었고 네. 또 뭐 우리 서울 올림픽 때는 이제 북한이나 쿠바 같은 이제 공산주의 국가들이 이제 못 왔죠. 그건 이제 뭐 공동 개최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는 게 있었고. 네. 그러나 이제 인권 문제와 관련돼서는 1976년에 캐나다 몬트리올 올림픽 때 아프리카 이제 26개국이 불참을 했었어요. 인종 차별 때문에. 근데 지금 2022년에 베이징 올림픽에서는 이제 미국, 영국, 호주 뭐 요런 이제 한 5개 나라가 신장 위구르 인권 문제 때문에 이제 외교적 보이콧을 한다. 불참이 네. 아니고 네. 그렇게 지금을 했죠. 사실 뭐 선수단이 안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
민간 입장에서 크게 부각된 부분도 아니고 외교적 보이고이기 때문에 외교적 문제로만 나오는 게 아닌가 싶긴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미국도 그런 의도가 있고 또 중국도 뭐 이제 오든지 말든지 해라.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이거는 이번에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관광객을 안 받겠다. 네. 그래서 오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놨는데 근데 재미난 것은 결국은 그럼 미국하고 영국하고 호주 뭐 이런 나라 빼고 나머지 유럽 그다음에 나머지 아시아 국가들은 미국이라는 강력한 리더가 제시를 하는데 왜 가냐? 네. 이제 이거를 좀 봐야 되는데 지금 유럽 같은 경우도 프랑스라든지 이태리라든지 뭐 독일 이런 나라들은 보이콧에 참여를 안 해요. 근데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이제 꿀리는 게 좀 있는데 그 지금 오른쪽 차트에 보시면 빨갛게 되어 있는 게 하계 올림픽인데요. 2008년에 북경, 런던, 리오데자네이루, 그다음에 동경, 그리고 2024년에 프랑스에서 하계 올림픽이 열려요. 네. 그래서 프랑스가 만약에 불참을 했다 그러면 중국 협박하는 거죠. 우리 안 간다 하계 올림픽 때. 네. 그리고 동계올림픽은 지금 밴쿠버, 소치, 평창, 우리 평창, 그 다음에 지금 북경인데 북경 다음에 밀라노예요. 유럽이 걸려 있군요. 그렇죠. 네. 그래서 유럽이 걸려있기 때문에 유럽이 미국하고 동참을 하고 싶어도 이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그게 좀 어려웠던 거죠. 명분도 있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또 아시아 국가들은 뭐 중국하고 교역이 워낙 많기 때문에 뭐 그럴 리는 없지만 혹시나 이걸 경제적 보복을 했다 그러면 뭐 네. 작은 나라로서는 타격이 크다 보니까 이게 올림픽의 보이콧이 이제 바이든 정부의 정책은 뭐 충분히 그게 직전할 만한데 실효성은 별로 없다. 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누가 이제 보이콧을 하냐 그러면 이제 오커스, 그 영국, 캐나다, 호주 이런 나라하고 그 다음에 이제 파이브 아이즈, 네. 그 영국이라든지 호주, 뉴질랜드, 뭐 이제 예, 요 나라들이 주로 보이콧을 했고 나머지 나라들은 이제 그냥 다 참가를 하는. 그래서 네. 이것도 안을 놓고 보면 왜 이제 오커스나 이게 파이브 아이즈가 이제 그러냐 그러면 호주하고 뉴질랜드는 뭐 가까우니까 그런데 호주는 중국하고 싸웠죠. 네. 그 원자재 때문에 그렇고 이제 뭐 정치 간섭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싸워서 그렇고 또 영국도 여기에 참여하는 것이 이제 홍콩 문제 때문에 그래서 홍콩에 반환을 할 때 일국양제를 약속을 했는데 네. 그건 누구하고 약속한 거냐면 미국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영국이 이제 200년 동안 지배를 했기 때문에 영국하고 협약을 했는데 지금 홍콩 뭐 사태 이 문제들은 중국이 영국에 대해서 약속을 안 지킨 거라고 볼 수 있어서 이제 영국이 여기다가 이제 제재 의미로 불참을 선언한 거예요. 사실 홍콩이 어떻게 보면은 중국과 영국 간의 교두보 역할을 그렇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영국은 이제 홍콩 문제 때문에 그렇고 이제 캐나다 같은 경우는 뭐 미국과 워낙 같이 붙어 있으니까 네. 같은 스탠스를 가져가는 거고 그래서 우리 한국은 뭐 이번에 그 국회의장이 참석을 하고 근데 국회의장은 뭐 그 별도 국회 자격으로 가는 것이 정부 대표로 가는 건 아니다. 네. 그래서 우리 쪽에서 묘하는 이제 국가 수반이 가는 것은 미국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또 우리는 중국이라는 경제적인 이제 의존도를 또 무시할 수 없으니까 네. 뭐 원래는 뭐 부총리가 간다 그러더니 이번에 아마 문화체육부 장관 네. 이제 장관급 정도가 가서 이제 그걸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이런 이제 아마 우리도 그렇지만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그 최고위급이 안 가고 장관급이나 이제 이런 사람들이 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또 하나는 또 유럽 국가들 같은 경우도 그 국가 수반들이 가는데 좀 떨떠름해하는 분위기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이유는 뭐냐 그러면 그 사이 중국이 어떻게 보면 꼼수를 좀 사실은 썼었던 거죠. 그래서 뭐 국가 행사나 뭐 올림픽 이런 게 2008년 올림픽도 그랬지만 의도적으로 중국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국가 다른 나라의 수반들이 시진핑 영접할 때 차 시간대를 땡겨가지고 이제 줄을 서게 만드는 거죠. 아, 그 장면 연출하려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러면 뭐 외국의 눈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중국 14억의 이제 인민들의 눈에 보면 아 다른 나라 수반들이 우리나라 이제 주석한테 이 황제 아련하는 느낌으로. 그렇죠. 예. 그거를 이제 연출하고 싶었던 거죠. 근데 그게 이제 당하는 심지어는 뭐 미국 대통령까지도 당했으니까. 네. 그래서 이번에 올림픽 할 때도 또 이제 그런 걸 했다고 그러면 가능하죠. 그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미국이나 이런 쪽에 물론 이제 뭐 정설은 아니고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외국계 수반들이 이제 여기 가는 데서 꺼려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사이에 중국이 친 이제 외교적인 사고, 이제 이것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외교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또 우리나라 총리가 수상이 갔는데 거기서 추운데 줄 서가지고 기다렸다. 네. 이거는 뭐 엄청 모양새가 빠지는 거죠. 국내에서 난리가 나니까. 그렇죠. 네.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제 중국의 이번에 보이콧의 문제는 과거에 중국이 국제적인 행사를 했을 때에 그런 이제 어리석은 행동들이 이걸 어떻게 보면 다른 나라의 지도자들을 이제 초대하는데 굉장히 이제 부담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도 좀 숨겨져 있다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뭐 이런데도 불구하고 중국이 동계올림픽을 밀어붙였단 말이야. 코로나 날리고 전 세계적으로 그러는데도 그래서 이유가 이제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건 두 가지인데 코로나 원제론하고 기술 도둑론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으로서는 지금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만 퓨 리서치가 한 거 보면 전 세계의 모든 나라가 중국 탓이라는 거죠. 그 약간 중국에 대한 혐오 정도가 그렇죠. 높아진 거다. 그래서 반중 감정이 사상 최대까지 올라왔죠. 네. 그래서 이제 이거 왜 그러냐를 놓고 보면 근본적으로 이것은 코로나19의 발병 이거 대처를 잘 못해가지고 전 세계가 이렇게 고통에 빠진 거 아니냐. 그런데 중국의 태도는 뭐 발병은 해서 미안하다. 그러나 이건 어쩔 수 없었다. 네. 뭐 이렇게 이제 익스큐즈를 하면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그 발병이 우리 책임이 아니고 뭐 우한에서 이 군인 체육대회 하는데 거기서 미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퍼뜨린 거다. 뭐 우리는 이제 그 원제하고는 조금 관계가 없다. 이런 쪽으로 계속 이제 이 익스큐즈를 하다 보니까 전 세계한테서 엄청난 이제 비난과 반감을 상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중국으로서는 뭐 세계에서 두 번째로 경제력이 큰 나라 이걸 피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올림픽을 쓰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중국은 하루에 한 50명 정도 지금 진짜 어제 보니까 50명 정도인데 뭐 미국은 지금 70만 명, 60만 명 선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중국으로서는 이 코로나는 발병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방역이 문제가 된다. 발병은 어디 나라도 생길 수 있다. 그렇죠. 하지만 관리가 중요한 건데 우리는 관리를 잘했지 않느냐.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미국이 몇십만 명씩 발병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발병의 문제가 아니라 방역의 문제다. 그래서 요것을 이제 강조하고 싶은 거죠. 근데 제일 좋은 것이 북경에서 올림픽을 하는데 여기에 우리는 코로나가 한 명도 없다. 네. 이제 그렇게 되면 이것은 정부가 관리를 잘하기 때문에 그렇고 미국은 관리를 제대로 못해가지고 몇십만 명씩 이제 감염이 된다. 네. 이거 이미지를 심으죠. 그래서 중국이 이제 작년 이제 4, 4분기 또 지금까지 제로 코로나 정책, 코로나 한 명도 없어야 돼. 네. 그래서 엄하게 통제하고 또 어떻게 보면 격리를 뭐 한 4주까지 시키는 그 방법을 쓴 게 바로 이 어떻게 보면 보여주는 네. 방역 이거 능력이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려고 한 거죠. 소비 위축을 감수하더라도 그렇죠. 이 북경 올림픽을 통해서 그 코로나 원전론을 벗는 게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다. 그렇죠. 그래서 그 지난번 시간에도 우리 봤지만 GDP가 4%까지 떨어지고 네. 12월 달에 그 내수 소비가 보면 1.7%까지 떨어져요. 그래서 중국이야 뭐 소비가 항상 두 자릿수 정도 성장하고 또 그게 어떻게 보면 전체 GDP 한 54% 절반 이상이 지금 소비이기 때문에 소비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네. 1%까지 떨어졌다는 것은 경제 성장에 치명적인 영향을 준 거죠. 그래서 그걸 감내하고라도 지금 한다는 얘기고 두 번째는 이제 이 기술인데요. 지금 그 중국 같은 경우를 보면 지금 오른쪽 차트 잠깐 보시면 미국이 어제의 자료입니다. 그 7일 평균으로 코로나가 몇 명이냐 확진자가 거의 70만 명대 가까이 되고 피크를 찍고 내려오는 그림에서 살짝. 굉장히 수치가 높으네요. 예,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같이 높아졌다가 떨어졌는데 스케일을 보면 요거는 50명 정도입니다. 네. 그래서 50명하고 70만 명 이 정도의 이제 갭이 있고 이걸 이제 강조하고 싶은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기술 도둑론을 회피하기 위한 건데 이건 무슨 말이냐 그러면 그 미국과 중국이 무역 전쟁하다가 작년부터 기술 전쟁으로 넘어오면서 이게 미국이 이제 중국한테 확실하게 어떻게 보면 이미지를 한 것은 중국은 이 원천 기술 없이 기술을 베끼고 기술을 강탈하고 네. 또 기술을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도용하고 네.
뭐 베끼고 이렇다고 하는 이미지를 굉장히 강하게 심었고 회사를 뭐 사는 방법으로 하든지. 그렇죠. 그래서 원천 기술 없었다는 건데 그래서 중국으로서는 이게 굉장히 뼈아픈 거 물론 팩트라고 하지만 그래서 중국으로서는 우리가 기술을 베끼거나 훔치기나 이런 게 아니고 우리 기술이 있다. 이걸 이제 강조하고 싶은데 거기에 아주 좋은 이제 어떻게 이벤트가 바로 올림픽입니다. 세계 모든 카메라가 그 지역을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여줄 수 있는. 네. 그래서 이번 중국은 이번 올림픽을 통해서 4차 산업혁명의 나라다. 네. 이걸 이제 보여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전 세계가 아직 그 테스트만 해보고 실험실 단계에 있는 것을 중국은 이번 올림픽에서 보여줍니다. 뭘 보여주냐? 첫 번째, 베이징에 지금 자율주행 버스하고 택시를 운행합니다. 네. 그래서 이거 도심 전체 운행하는 건 아니고 올림픽이 개최되는 그 지역에 거기서 버스하고 택시는 자율주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핸드폰으로 불러가지고 근데 이것도 어디든 다 오는 게 아니라 루트가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그 루트가 정해져 있거나 말거나 이제 실제적으로 자율주행 버스하고 택시를 운행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이제 다른 나라하고는 다른 점이죠. 그래서 얼마 전에 보면 테슬라 같은 경우도 이게 미국에서 자율주행 기능을 과신해가지고 FSD 그거 뭐 믿고서 그냥 달렸다가 이제 사람을 치어서 이제 죽이는 그런 결과가 왔고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뭐 경찰에 구속이 되는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데 하여간 중국은 먼저 이걸 그 자율주행을 보여주고 두 번째는 아까 모두 말씀드렸지만 그 연칭하고 장자코까지 가는 150km 고속철도 구간에 네. 시속 350km 달리는데 여기다가 자율주행 고속철도를 운행합니다. 무인. 그렇죠. 네. 그리고 아마 봐야 되겠지만 우리도 뭐 경기하면 경기 도우미들 많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 지금 AI 서비스 로봇이 대거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요즘 아마 한국의 식당들 뭐 이제 좀 큰데 강남 같은 데 보면은 서비스 로봇이 와가지고 이제 물건을 알려주는 뭐 이런 게 우리는 지금 도입하는데 중국은 벌써 제 기억에는 한 4년 전 이때부터 식당에서 뭐 심청 같은 경우는 그 서비스 로봇이 등장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아마 경기 도우미로 아마 AI 로봇이 서비스 로봇이 대거 등장하게 되고 이것은 이제 취재하는 기자들이 다 보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AI 로봇 그 다음에 지금 아마 방송도 이게 미디어 센터에서 AI를 활용한 그 가상의 아나운서가 AI 아나운서가 그대로 실시간으로 중계를 하는 이것도 지금 보여줄 겁니다. 요새 한창 인기 있는 사이버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뭐 한국도 종편 중에 하나는 네. 그 앵커를 네. 그 여성 앵커를 이제 이 AI로 만들어서 지금 방송을 하고 있고 네. 또 지금 한국의 대선 과정에서도 보면 뭐 유력 대선 주자 중에 한 사람은 그 AI 그 대선 후보가 그 얘기도 하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이거 방송에도 이걸 활용할 거고 그다음에 중국이 그 상당커지 센스타임이 홍콩에 상장도 최근에 했었지만 안면 인식 기술 이걸 활용을 해서 그 입장권 줄 서는 거 뭐 결제 이거를 이제 안면 인식으로 해결하는 거를 이제 이 보여줄 가능성이 대단히 굉장히 커요. 압도적 기술력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뭐 아무래도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 중국 정부가 개발한 그 정부 디지털 화폐 그 뭐 이제 서방세계는 CBDC라고 얘기하는데 중국은 EPDC라고 얘기를 하죠. 전자 지급을 하기 위한 전자화폐. 네. 요거를 아마 경기 지역 전체에는 다 요걸 쓰게끔 그렇게 이제 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한 6가지 정도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을 실제적으로 보여주면 이것이 전 세계 프로젝트 센터에서 전 세계로 다 타전을 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죠. 아니 지금 이걸 말씀을 듣는 순간 저 떠오르는 부분인데 사실 이 북경 올림픽에 대한 뭐 올림픽 특수라든가 뭐 소비에 대한 기대감은 굉장히 적잖아요. 뭐 관광도 안 받아들이니까. 근데 오히려 이것을 포커스를 맞추 기술을 포커스를 맞추면 이 그 일종의 북경 올림픽 자체가 CES처럼 기술의 박람회처럼 보여지고 그거에 따른 관련 수혜주들 뭐 예를 들면 자율주행 관련된 기업이라든가 뭐 이 12 이제 위안화 관련된 기업이라든가 안면식 기술 기업들에 대한 어떤 분위기가 상당히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요? 뭐 충분히 그럴 수가 있는데요. 이제 중국이 그 우리하고 후정이 겹치는데 그것도 춘절이기 때문에 네. 이제 일주일 동안 노는 거죠. 네. 그래서 노는 날 마지막쯤에 이제 이게 개막식을 하게 돼 있고 그래서 어쨌거나 중국의 그런 이제 4차 산업혁명 관련되는 기술들에 관련 테마주로서의 네. 이 역할 그건 충분히 할 것 같아요. 네. 그러나 이제 이것이 전면적으로 전국에 실시되거나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샘플로 보여주는 것 네. 이런 기술을 갖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필할 것 같아요. 좀 박람회 같은 느낌이 그럴 수가 있죠. 예. 그리고 지금 요 보시는 게 바로 요건데 그 전자화폐를 어떻게 쓰냐는 건데 우리는 이제 전자화폐 같으면 이제 이 핸드폰으로만 결제를 하는 거로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네. 여기 보시면 왼쪽에 보시는 게 카드도 있어요. 여기에 돈을 충전해 가지고 우리 그 지하철 타거나 버스 네. 카드처럼 전자화폐를 요렇게 카드 형태로도 만들었고 이런 건 뭐 자주 써봤으니까 잘 알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게 재미있는데 우리가 왜 그 뭐 수영장이나 이런 데 갔을 때 네. 손목에다가 입장권을 감아주잖아요. 네. 요 입장권을 손목에 감아주는 디지털 전자화폐 요런 것도 등장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왼쪽에 보시는 것이 바로 그 7개 은행의 9개 은행의 전자화폐 앱입니다. 네. 그래서 요런 은행들이 이 디지털 전자화폐를 유통을 시키고 그 핸드폰에서 우리가 뭐 무슨 페이 결제하듯이 그렇게 결제하게 만들고요. 간편 결제라고 보면 되겠네요. 뭐 그렇죠. 예. 그래서 돈하고 똑같은 거죠. 우리 네. 쓰는 것처럼. 그러고 이제 베이징 올림픽 그 경기장 안에다가 그 사람들 우리도 뭐 키오스크 처음 쓸 때 굉장히 어리버리하게 되는데 그거를 테스트해 볼 수 있는 체험장을 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한번 자기가 테스트해 보고 실제 이제 그 거래가 되는 상점이나 이런 데 가서도 당황하지 않게 쓸 수 있게끔. 사실 저도 중국 여행 갔을 때 다 QR 찍고 있는데 이게 제주도 그게 없으니까 굉장히 계산하기 불편하고 패스트푸드 가도 좀 헤매더라고요. 근데 이런 게 있으면 좀 다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뭐 충분히 그럴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뭐 지금은 너무 옛날인가요? 그 얘기만 해도 한참 옛날이잖아요. 지금은 뭐 아예 망간 지가 한 오래돼가지고. 번도 못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예, 요 사이트가 바로 징동이 전자상거래에서 이제 디지털 위안화를 어떻게 쓰는지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왼쪽에 이제 메이투안 우리 같은 뭐 배민 같은 데서 이제 보여주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재미난 것은 이번에 그 외국인들이 이제 많이 오기 때문에 여기서 또 보면 ATM에서 이 달러하고 디지털 위안화를 바꿔주는 요 기능을 하는 ATM이 등장을 합니다. 아, 그러면 이제 올림픽 하는 곳곳에다 설치가 되는 그렇죠. 예. 그래서 ATM에서 달러 집어넣고 네. 예를 들면은 이제 디지털 화폐로 위안화로 바꾸는 거 요것도 이제 보여주게 되죠. 사실 관광객이 안 올 뿐이지 선수단에다가 뭐 관계자들 뭐 프레스까지 하면 굉장히 많은 인원이 오겠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중국으로서는 이 홍보 효과를 네. 맥스로 늘리고 싶다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 디지털 화폐를 지금 그 전자지갑을 받아야 되니까 그 전자지갑 받은 사람이 12월 31일 현재로 2억 6천만 명 정도 됩니다. 네.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몇 개 도시에서 그 사용을 했는데 그 누적 거래 금액이 우리 돈으로 한 15조 7천억, 한 16조 원 정도 이미 거래를 해봤고요. 그리고 지금 1월 4일 현재로 보면 한 앱이 디지털 그 화폐를 쓸 수 있는 앱이 한 50개 되는데 네. 쇼핑, 교통, 여행, 또 생활 여기에 관련되는 중국의 유명한 뭐 징동, 메이투안 뭐 이쪽 그걸로 뭐 항공기, 디디 출싱, 뭐 이 시트립 이런 이제 일반인들이 쓸 수 있는 거의 모든 대중적인 사이트에서는 다 이제 이 디지털 화폐를 쓸 수 있게끔 한 50개 앱이 지금 이제 그 상용화돼 갖고 테스트하게 만들고 있다는 거죠. 지난번 저희가 디지털 위안화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보다는 엄청 많이 좀 사용이 확대된 느낌입니다. 아무래도 그런 거죠. 네. 그래서 그 사이에 이제 올림픽을 겨냥해가지고 그 업체들을 조금 이제 어떻게 보면 부추겼을 수도 있고 또 이것은 뭐 국가적인 그 사업이니까 네. 업체들도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그걸 도입하고 이제 네.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어쨌거나 이번에 뭐 북경올림픽이 그 관계는 없지만 중국의 어떻게 보면 그 4차 산업 기술을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그 계기는 이벤트는 충분히 될 수 있다. 네. 그래서 뭐 우리도 경기를 보는 것도 우리 선수들 보는 것도 있지만 그보다는 또 그 경기장 주변에 아마 제가 볼 때는 특파원 리포터가 계속 나올 것 같아요. 네. 중국이 야 이것 봐라 4차 산업혁명 이런 걸 하더라고 하는 것이 아마 르포로 나오든지 뭐 하긴 많이 나올 건데 하긴 그동안 중국에서 못 들어갔는데 이번 게 들어가는 상황에서 많은 거를 좀 갖고 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제 아마 4차 산업혁명 관련되는 또 중국이 적극적으로 이것은 보여주고 싶어 하기 때문에 아마 많은 얘기가 나올 것 같고 네.
그걸 조금 감사하는 것도 이번 북경 올림픽을 보는 이제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지금 이번 그 북경 올림픽이 아까 뭐 우리 서두에 시작을 했지만 이게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것이 중국의 GDP가 지난 4분기가 4%로 이게 코로나 이후에 최저였고요. 네. 그래서 금년 1분기 같은 경우도 4%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지금 뭐 중국이 금리를 2달 연속으로 내리고 이런 걸 하지만 전체 GDP의 54%가 넘는 소비가 지금 뭐 한 자릿수도 아니라 1% 되기 때문에 근데 이것이 원인을 보면은 이 올림픽을 위한 제로 코로나 정책의 이동성이 이게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러면 3월 아마 13일까지는 뭐 어쨌거나 위드 코리아가 아니라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계속 갖게 된다고 하면 뭐 3월 또 거의 다 가게 되면 1, 4분기도 4%의 아주 낮은 성장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5%는 힘들 거다. 그렇죠. 네. 그러나 중국은 이제 지난번 우리가 몇 번 다뤄봤습니다만은 적어도 5.5 내외 정도의 성장을 해야 1100만 정도의 대졸자를 취업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면 이제 2, 3, 4분기에 이게 성장률을 굉장히 높여야만이 그 목표를 달성하게 되죠. 네. 그렇게 보면 금년 1, 4분기 또는 작년 4, 4분기 둘 중에 하나가 이 경기의 저점을 확인시켜주는 그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네. 그리고 이번 올림픽이 이제 보이콧이든지 뭐든지 이런 정치 외교적인 의미는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중국이 제로 코로나를 만들기 위한 이동 통제를 이제 심하게 했다는 것이고 이제 그게 끝나고 나면 사실은 세계에 보여줘야 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아마 3월 말부터는 경제가 더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게 되면 이동 제한을 또 제로가 나왔다고 하면 이동을 계속을 제한할 필요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그 이번 올림픽이 굉장히 중요한 그 경기의 모멘텀에 네. 이 단초를 제공할 수 있다.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뭐 동계올림픽 앞두고 있지만 분위기는 좀 뜨겁진 않습니다. 근데 저희가 도쿄올림픽 때도 마찬가지로 이거 하냐 마냐 하다가 막상 올림픽 되게 되면 굉장히 재밌게 봤거든요. 이 동계올림픽도 2월에 시작을 하게 되면 많은 이목이 쏠릴 것이고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뭐 소비의 뭐 급진적인 변화는 제한적일지어도 어떤 기술에 대한 이제 보여주기 그리고 그거에 대한 어떤 효과들은 상당히 기대해 볼 만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오늘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소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